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누르시고 모두 싹이나 한국농수산TV를 치시면 이렇게 동영상이 뜹니다. 여기에 모두 싹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법 특강이라는 김희환 강사님의 동영상이 있는데요. 요 버튼을 누르시면 밑에 비법 노트 PPT 보러 가기라고 요걸 누르시면 김희환 강사님의 PPT 내용들이 이곳에 다 있으니 참고하셔서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사과의 모두 싹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다음 모두 싹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은 공교롭게도 사과의 자료가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외를 이제 저 뒤에 계신 그 조세환 PD님이 실은 동물농장에 10년 동안 PD를 하시다가 계신 분인데 지난번에 3회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희 동영 유튜브가 있어서 제가 그것부터 한번 좀 보여드리고. 자, 참외입니다. 참외.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건 아닌데 이 모두싹으로 키운 참외가 어떤 경도가 있는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된다. 보셨습니까? 참외가 아니고 럭비공 같습니다. 럭비공. 깨졌네요. 참외는 참외 맞네.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살이 두껍죠. 예. 이야, 그래서 아까 식감이 좋았나봐, 더. 그리고 다른 참외 2개 먹을 거 1개 먹어도 그 양이 보충이 됩니다. 살이 두껍기 때문에. 이 참외는 이렇게 떨어뜨려도 잘 안 깨집니다. 보통 참외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이때 가갈 때 잡수서 안 깨져요. 딴 참외 같으면 금이 갑니다, 이거. 더 어떻게 더 높은 데서? 예. 깨지면 안 나가고, 그거는. 예. 한번 보세요, 안 깨집니다. 신기하네. 다시 한 번. 제 키가 1m 65거든요. 네. 요 정도 하면 한 1m 정도 될 거예요, 참외. 네. 여기서 제가 지금 낙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참외는 100% 다 박살나든지 반 갈라져요. 금이 갈 거예요. 자, 깨지면 저희 전밭에 있는 참외 다 드리겠습니다. 안 깨졌습니다. 와.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한 2m 되겠죠? 네. 2m. 어느 정도에서 깨지는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2m에서는 깨졌다. 2m는 깨지네. 2m에서는 깨졌습니다. 근데 육질이 뽀하면서 그죠? 이거 탐스럽죠. 와, 대박 났는데 이거 두께가 이 두께가 2m에서 깨진 참외입니다. 1m에서는 절대로 안 깨지는 참외. 2m. 보입니까? 네. 하나, 둘. 안 깨졌다, 안 깨졌다. 아까 그거는 커가지고 정통으로 떨어져가 깨졌지, 안 깨졌어. 안 깨졌어. 안 깨졌죠? 포스 맞아요? 네, 맞습니다. 2m에서 안 깨지고. 그 중에 중요한 건 아까 참외를 가지고 제기차기를 한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성주 칠곡에 계시는 우리 회장님께서 참외를 1m 50, 2m에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런 유튜브 동영상을 저희가 실제로 제작을 했고, 농가에서 그냥 서스럼 없이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면, 저 참외가, 이게 쉽게 해서 저희가 모두싹이라는 제품은 실은 유기농 병해충 자재입니다. 근데 유기농 병해충 자재인데, 모두싹의 기능이 유기농 병해충 자재면 아마 유튜브에 이렇게 저희들 동영상 할 필요도 없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병해충 자제니까 이런 효과가 단접병에 효과가 있고 잿빛 곰팡이에 효과가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써보십시오 하면 끝나는데 실제 진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모두싹을 사용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병해충 자제에서의 기능만 있다면 아마 이렇게 저희들이 그 효과가 호응을 얻지는 못했을 거예요. 진짜 좋은 기작은 사과를 단단하게 만들고 사과를 또 목 비례도 시키겠고요. 그 다음에 잎도 기능도 좋게 만들어서 광합성도 증진시키고 이런 효과들이 나오는데 물론 모두싹 하나만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농사를 지시면서 어떤 모두싹 하나 아니면 어떤 농약 하나 영양제 하나 갖고 농사 질 수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 농사를 못 짓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응용하는 거죠. 모두싹 자체를 응용하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됐고 그럼 모두싹이 무엇인지 제가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PLS 시대인데요. 자 보세요 한번. 사과 뭐 사과든 고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PLS라는 쉽게 얘기해서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PLS가 뭐냐? 허용된 농약 외에는 쓰지 마라. 등록된 농약 외에는 쓰지 마라는 얘기예요. 잔류가 나오면 잔류라고 하는 부분에 0.01 ppm인데 1 ppm이 10,000분의 1g입니다. 10,000분의 1g이면 0.01이면 100,000분의 1g이에요. 100,000분의 1g만 농약이 나오면 이건 폐기 처분 내지는 과태료를 매기겠다. 내지는 출하 정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은 등록된 농약 위에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등록된 농약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과에 보면 탄저병약으로는 245개의 약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건 상표명의입니다. 상표명이 그렇고 실제적으로 245개를 들어가서 보면 12가지 분류로 다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2가지 농약이 있는 거예요. 그게 탄평원만 다르게 다 표시가 된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2가지 농약을 하다 보면 같이 겹쳐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연거퍼서 2번, 3번 사용하다 보면 내성이 오는 결과가 오는 거죠. 그걸 내성이라고 저희들은 그럽니다. 근데 탄저병은 그나마 많아요. 245개. 그럼 반대로 불안병이라든가 자주날개무늬병 이런 병들을 봤을 때는 농약이 21개 내지는 12개의 농약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자주날개무늬병 약을 보면 12개 농약인데 알고 보면 지오판하고 니조렉스 2가지밖에 없어요. 결국은 약은 14가지가 있지만 쓸 수 있는 선택은 우리가 2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물론 그름병이나 꽃썩은병처럼 이런 병들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약이 없어요. 등록된 농약이 없습니다. 그럼 칠 게 없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갈색무늬나 전무늬 약을 치면 이런 약들은 같이 들어요. 그냥 그름병이나 꽃선병 약 같이 듣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연용해서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은 이게 이제 농약의 문제인데, 자, 어떤 잔류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성의 문제가 옵니다. 이런 문제들이 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PLS라는 법을 굉장히 강화해서 해놓고, 이런 어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더 심해진 거예요. 실은 그런 일환으로, 그런 첫 번째 일환으로 모두싹의 어떤 탄생 계기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만든 그런 모두싹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싹을 보시면,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좋은 효과는 23가지의 병해충 자재를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유기농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기농 농약. 유기농 농약인데 23가지를 등록해 놨다. 자, 여기에서 하나 좀 우리가 이제 조금씩 어떤 회사들이 이제 이런 유기농 하다 보니까 오해 소지가 좀씩 있어요. 유기농 제품이면 전부 다 효과가 있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기농에 등록된 제품, 말 그대로 유기농에 등록된 제품은 유기농에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예요. 그러면 유기농에서도 효능 효과를 표시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돼요. 그게 뭐냐? 쉽게 얘기해서 방제가 자체가 병을 죽이거나 충을 죽이거나 죽이는 여기서 최소한 50% 이상이 나와야 유기농 병해충 자재로 등록이 됩니다. 효능 효과를 표시할 수 있는 제품이고, 나머지 제품에 보면 병해충 자재, 유기농에 쓸 수는 있는데 효과는 몰라.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제품의 가장 근본 취지가 23가지 병해충에 대해서는 최소한 50% 이상 방제 효과가 있다. 유기농이면서. 이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로 보시고, 거기에 충과 병을 같이 잡을 수 있다는 제품이 모두싹입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럼 모두싹은 무엇이냐? 도대체 뭐길래 충도 되고 균도 되냐? 그리고 더군다나 23가지까지 병해충 방제가 되냐? 화학 농약도 아닌데. 자, 그걸 보시면 첫 번째는 이건 유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황으로 이루어졌고, 두 번째 방성균, 스트랩토마이세스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스트랩토마이세스라는 것은
한마디로 개를 다양하게 조건이 잘 맞는 상황에서 배양을 시켜놓으면 거기에서 마이신이 나옵니다. 이게 미생물이 싼 똥이 마이신이에요. 그 마이신을 갖다가 어떻게 씁니다? 항균 물질로 쓰는 거죠. 여러 가지 마이신 물질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존에 쓰는 마이신들은 화학 마이신이고 얘는 천연 마이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에 만들어진 천연 마이신, 거기에 유황인데 그냥 유황이 아닙니다. 그냥 유황 쓰면 지금 유황 나온 것 제품들이 한 100여 가지가 돼요. 뭐 100여 가지 중에 하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나올 일도 없고 저희들이 이렇게 할 일도 없습니다. 첫 번째, 유황을 제독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독성을 제독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 특수하게 독성을 제독하고, 이건 특허라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유황이라는 물질은 녹지 않습니다. 녹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가성가리, 뭐 양잿물, 그 다음에 수산화칼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요 강알칼리로 녹입니다. 어거지로 녹이는 거예요. 화학 처리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아주 고온의 열 처리를 해요. 열 처리를, 이게 결국은 열 처리 내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나면 그렇게 해서 녹이는데, 그 과정에서 가성가리나 이런 수산화칼륨, 가성소다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식물에 더 안 좋은 피해를 옵니다. 거기에 더군다나 비닐루, 파이프 이런 데 오히려 부식하고 터지게 만드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열 처리를 하지 않고 제독을 한 다음에 미세 가공, 쉽게 해서 나노기계로 2번을 갈아요. 나노기계로 2번을 간 다음에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마이신균, 방성균을 붙인 게 아닙니다. 방성균이 싼 똥, 쉽게 얘기해서 방성균의 대사산물이 이제 항균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물질하고 같이 결합해서 합성한 것이 저희 모두 싹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뭐 만드는 과정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첫 번째, 황이라고 하는 물질은 실은 사람도 황을 섭취를 하면 빠지든 머리도 안 빠지고요. 머리 윤기도 생기고 뼈가 단단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염증이 생겼던 게 염증이 없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외국에서는 MSM이라고 해서 식이유황이 있습니다. 이제 소나무 같은 데서 추출한 황이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근데 우리 이제 식물은 저희는 천연 황을 쓸 뿐인데 그 황은 못 씁니다. 비싸서. 그런데 이 황이 좋은지는 아는데 살균도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점. 황의 가장 근본은 우리가 질소, 인산, 가리, 그 다음에 황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 식물이 필요로 하는 원소의 성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질소가 가장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산이 많이 필요하고, 가리가 많이 필요한데, 황이 4번째 필요하다냐? 왜 필요하냐? 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미노산을 만들고 단백질을 만드는 가장 근원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질소가 많아도요, 황이 없으면 단백질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황 결핍이 오면 질소 결핍과 똑같이 옵니다. 똑같이 와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질소가 8이 있으면 황이 1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런 황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황에는 독성이 있어요. 독성. 첫 번째, 토양을 산성화하거나 아니면 어떤 물질을 산에서 태우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런 독성과 중금속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제거시키는 거죠. 제거시키지 않으면 약해가 많이 납니다. 혼용이 안 됩니다. 다른 물질들하고.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 양액을 딸기로 하시는 분들에 보면 A통, B통이 있어요. 왜 A통과 B통이 있냐? C통도 있어요. C통은 질산이나 이런 산을 넣어요. A통에는 뭐 넣냐면은 쉽게 해서 질산 계열의 그 비료들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B통에는 황산 계열의 비료를 넣어요. 그러면 질산 계열에는 주로 칼슘이 들어가 있어요. 황산 계열에는 금속성 이온 내지는 황이 들어가 있는 물질들을 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왜 따로따로 넣느냐? 칼슘하고 황하고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칼슘하고 황이 결합이 되면 비료가 못 먹는 비료가 됩니다. 불용화된 비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뭐 자꾸 여기 얘기가 길어집니다. 자, 그래 어쨌든 자, 다름에 첫 번째, 독성을 잘 제거하고 특수하게 제거했기 때문에 약해 소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종에서 쓸 수 있고, 심지어는 저희가 뭐 고추 올해 심는다. 고추 모종을 침지해서 심어주면 뿌리 쪽의 병을 억제시키면서도 뿌리 발근을 빨리 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모종을, 그 다음에 또 감자. 이제 감자를 심는다. 그럼 감자에 물을 담궜거나 침지했다가 감자를 심으면 감자 소독을 하고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정성이에요.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안정성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안정성을 가장 갖추고 있고 약해 소지를 없애졌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용의 안전성.
비닐로 많이 터지죠. 요즘은 비닐로 어떤 그 오래 가기 위해서 차단 처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약품의 안정성을 위해서 비닐이나 파이프에 어떤 부식이나 터짐 현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모두싹만 갖고 농사를 다 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 모두싹도 살균, 살충에 좋은데, 나방류, 그 다음에 노린재 이런 것들은 안 들어요. 그럼 섞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모두싹 따로 쓰고, 살충제 따로 쓰고, 살균제 따로 쓸 수 없다 보니까, 살충제나 살균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던 칼슘제까지도 혼용이 아주 좋습니다. 혼용에 자유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 단 하나, 유기유황계, 다이센, 망코지, 그 다음에 망코제부 이런 농약들이 황으로 되어 있어요. 요 약은 쓰시면 안 됩니다. 같이. 근데 살충제나 이런 거 다 섞어서 좋습니다. 네. 그래서 혼용관계가 농약이나 영양제, 칼슘제 이런 것들 혼용관계가 좋다. 근데 혼용관계만 좋은 게 아니고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를. 그리고 효과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황이 좋기는 한데 식물한테 어떻게 세포까지 잘 흡수해서 보내주냐가 중요합니다. 자, 얘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뿌리에다가 오이나 호박이나 뭐 이런 뿌리에다가 저희 모두싹을 탄 물을 주입을 해줍니다. 그냥 연면 시비로 안 하고 연면 시비로 안 해줘도 뿌리에서 흡수해서요 쫙 올라가서 오이 끝처리에 뭐 2m가 됐든 1.5m 됐든 끝처리에 흰가루 잿빛 곰팡이를 다 죽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희 모두싹 자체가 뿌리에서 흡수돼서 새순까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흡수하고 이동시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타의 황들이 연면 시비로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서 약해 소지만 없다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뿌리에 주어서 입 위에 저 위에 새순에 있는 흰가루를 죽이고 잿빛 곰팡이를 죽이고 탄저병을 잡을 수 있는 거면 이건 아주 흡수가 잘 되는 유황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이나 호박이나 이런 거는 관주로 주세요. 관주로 주면 흰가루가 위에 있는 흰가루가 죽습니다. 참외 흰가루가 죽습니다. 실은. 모두싹을 얼마 전에 했는데 이렇게 꺼멓게 죽잖아요. 요거 탄 거야? 예. 흰가루가 옛날에는 왔다 하면은 조금씩 떨어지고 계속 올라오고 약치고 나면 뭐 며칠 있으면 또 올라가 있어가 보기 싫어가 또 약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는 자꾸 뭐 낙하다 되지. 그래서 잡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효과적인 부분을 보시면 가장 근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병해충. 병과 해충을 잡을 수 있는 거. 여기 말씀드린 탄저병, 잿빛 곰팡이, 흰가루, 노기운, 심지어는 균핵병, 그리고 정말 중요한 배추 뿌리옥병. 배추 뿌리옥병 약이 있습니까? 배추 뿌리옥병을 90% 가까이 죽일 수 있는 약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어저께 배추가 좀 컸나 하고 와본다고 어제 와본 배추 시들길래 뽑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걸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물사마귀병. 물사마귀. 예. 아니 뿌리가 다 어디 갔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다 어디로 갔는지. 그럼 이렇게 되면 배추들이 어떻게 돼요? 배추들 그냥 버려야죠. 이거 그냥 다 버려야 돼요? 어떻게 치료를 해요? 이미 감염된 것도 무사마귀 그 뿌리혹이 녹고 새뿌리가 나오게 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것도 농진청에 등록도 됐어요. 뿌리혹병을 치료 가능하다는 걸로. 근데 100%라는 건 없거든요. 어느 집은 듣는데 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모두싹과 누트카레아는 칼슘을 혼용을 해서 걸린 곳이든 안 걸리든 포장 전체에 잎과 잎 사이를 타고 들어가도록 천천히 뿌려서 흥건한 그 액이 뇌들을 통해서 뿌리 쪽으로 향하도록 천천히 살포만 해주면 됩니다. 그걸 5일 간격으로 2번 해주고 4일 후에 확인하는 524 농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을 주니까 풀리네요. 내가 5일 간격 2번 쳤거든. 아주 실풀이가 크게 나오네. 저번에는 딱딱하면서 물사막이 땅콩처럼 이렇게 달렸던 건데, 근데 요번에 이제 와서 뽑아보니까 이게 녹으면서 이렇게 이제 치료가 되나 봐요. 이 안에까지 지금 지물로 들어가고 있어요. 신기하죠? 신기합니까? 예. 이제 요런 하얀 하얀 거. 명털, 예. 요거 예. 한번 잡아보세요. 요거. 이게 이제 보일 듯 말 듯 하얀 명털. 이런 걸 본 적 있습니까? 못 봤어요. 이렇게 되면 버리는 줄 알고 병 왔다 다 버렸죠, 여태껏. 모두싹은 칼슘과 미네랄의 흡수 이용률을 높여주어서 병에 강한 작물을 만들 수 있다 하는 또 하나의 표본이 되겠습니다. 야, 이거 다 녹았잖아. 이거 봐. 야, 이거 됐다. 근데 이게 지금 새로 그 뒤로 나온 거 아니야? 새 뿌리가 이거 아예 안 풀렸었는데. 그럼. 그거 줘. 야, 이게 뭐 뿌리가 다 펴졌네. 다 폈죠. 이거 봐. 완전히 이런 식으로 돼. 완전히 배추 뿌리옥병을 90% 가까이 죽일 수 있는 약이에요. 이게 자체가. 그 다음에 벼 잎두열병, 잎집 마른 병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흰잎 마른 병도 방제가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충은 많이 되진 않아요. 충이 조금 약합니다. 충은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딧물, 총채벌레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응애까지도 좋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루이 네 가지 충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듣고, 단지 하나 그 이후에 저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게 전통적으로 봤을 때 원래 황이 깍지벌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황합제를 쓰는 거예요, 실은. 유황합제를 쓰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등록해야 될 거,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이나 참외는 관주만 해줘도 그냥 흰가루가 죽어요. 입에 닿지 않아도, 황이. 그게 침투의 차이, 흡수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이제 등록을 추가적으로 하는데요. 이제 사과 갈반, 그 다음에 인삼의 이제 전문입병, 그 다음에 깍지벌레, 그 다음에 오미자의 흰가루, 뭐 이런 것들에도 추가적으로 올해 계속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올 가을쯤 되면 아마 이 등록 번호가 나와서 아마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자, 병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다고 해서 저희 어떤 화학 농약을 100% 사용한다는 것도 초기에는 비용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화학 농약이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모두싹만 계속해서 쓰시면 좋지만 비용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과 농사든 고추 농사든 지타가 고추 탄저병이 안 들어요. 사과 탄저병이 안 들어요. 그럼 안 들었을 때 계속 농약을 연용해서 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성만 오게 되고, 두 번째, 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 침투를 시키기 위해서 뭘 쓰냐면 침투제를 씁니다. 그러면 식물의 잎을, 사과의 잎을 한번 보시게요. 처음에 만들어져서 보통 한 15일, 20일 이상 지나면 잎이 어떻습니까? 윤기가 굉장히 좋아요. 자르르 흐르죠. 그리고 잎이 어떻습니까? 하늘을 보고 서요. 약 180도에서 약간 하늘을 보고 각을 보고 섭니다. 이렇게 해줘야 광합성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노화가 되면서 얘네들이 40일, 50일 지나면서 노화가 와요. 노화가 오면서 잎에 색깔이 없어집니다. 윤택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뒤로 까져요. 자, 까지면 이제 얘는 잎이 끝난 거예요. 일을 못 하는 겁니다. 일을. 이미 광합성 잘 안 됩니다.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광합성이 안 되는 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은 자체적으로 스스로 노화오는 것도 있지만 실은 농약이나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입의 기능이 약화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왁스층이 없어져요. 왁스층. 잘 보세요. 왁스층이라는 게 입이 반질반질하면 거기에 병이 잘 안 와요. 이유는 뭐냐면 그 왁스층이 식물의 사과의 잎으로부터 수분이 빠져나가거나 병원균이 들어오거나 이런 걸 방지하는 층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농약만 계속 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실제적으로 바람이나 이런 거에 스트레스, 가뭄의 스트레스 이런 거에 의해서 입이 자꾸 노화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탄저병, 갈반을 잡기 위해서 약은 계속 일주일 간격으로 칩니다. 그런 입을 병은 치료하지만 실은 사과는 못 살게 구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럴 경우에 마냥 농약만 칠 게 아니라 실은 여기에 모두싹을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영양제 겸이면서 실은 병을 잡는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응용하시는 방법 중에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까 모두싹 치료 효과, 이게 250배입니다. 80cc예요. 80g. 거기에 전용 농약, 탄저병이면 탄저병, 갈반이면 갈반 농약을 반절만 섞으세요. 2분의 1만. 그래도 갈반 약을 20cc 쓸 거 40cc 쓴 효과보다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는 건강하게 입을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하고 저희 회사 직원들이 경험해서 나온 얘기인데 사과에 한번 오래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정말 병이 안 들었을 때 응용해서 한번 쳐보시고 이 효과가 괜찮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언제 치라. 이런 거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건강한 사과를 만들고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확기가 됐어요. 수확기에 가까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류 문제입니다. 이제 PLS 잔류 문제인데 아무리 좋은 농약 잔류가 적다 하더라도 농약을 치고 나면 안심이 안 되죠. 그렇죠. 수확기는 안심이 안 됩니다. 이런 수확기 때 다른 약이 아니고 모두싹을 써서 살균과 살충을 같이 한번 방제를 해보시라. 특히 예방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방으로. 근데 이제 치료 효과도 있으니까 당연히 치료 효과도 쓰셔도 되고. 그래서 수확기에 가까운 경우는 농약을 치기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한번 활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농약에 등록된 농약이 없는 경우, 물론 모두싹도 등록이 안 돼 있는 병이 많이 있습니다. 안 돼 있지만 얘는 잔류는 안 나오잖아요. 최소한 잔류는 안 나오기 때문에 등록된 농약이 없는 경우에도 활용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동계, 우리 유황합제 쓰시잖아요. 유황합제 이제 만들어 쓰시는 분도 있고 요즘은 뭐 새로 나온 거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동계 유황합제 대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살균이나 살충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사과는 관계없지만 오이나 이런 호로과 작물 내지는 과채류 이런 것들에는 농약을 치기 힘들고 그런 경우는 관주를 주셔도 살균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물론 살충 효과는 안 됩니다. 살충 효과는. 자, 요거는 잠깐 쉬어 넘어가는 다음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이게 그림이 잠깐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뭐냐면은 사과의 기본 주기입니다. 생리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기예요. 보시면 자, 이 빨간색은 뭐냐면 사과 나무가 전체적으로 크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초기에 보통 이제 2월 달에 이때부터 이제 뿌리 발 때부터 조금씩 크기 시작하다가 보통 4월쯤 되면 이제 쭉 성장이 되겠죠. 나무가 커가다가 보통 장마가 끝나거나 이제 7월 고온기가 들어가면 모든 과일도 안 크기 시작하고 나무도 정지를 합니다. 정지를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야간 온도가 떨어지는 시점, 그때부터 약 한 8월 말 9월 초부터 다시 쭉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다가 가을 되면 이제 멈추죠. 멈춰서 서서히 이제 멈춰가는 시기인데 이 전체적인 현상이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뿌리를 봐야 됩니다. 뿌리. 가장 중요한 겁니다. 파란색이 뿌리예요. 파란색이 이제 뿌리가 자라는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2월 넘어서서 지온이 최소한 5도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5도 이상 올라가면 이제 뿌리가 물을 서서히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흡수해서 가는데 얘가 가장 뿌리 발달이 좋은 시점은 언제냐면 꽃이 피는 시점까지예요. 앞으로 이제 며칠 안 남은 이때까지 뿌리 성장을 쭉 합니다. 하다가 막 크다가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뿌리가 서서히 덜 커요. 예. 쉽게 해서 하루에 막 1cm씩 컸던 것이 뿌리가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과일이 맺히면은 이제는 5mm, 2mm 이렇게 서서히 덜 커갑니다. 그러다가 과일이 착화가 되고 1차 비대 시점, 우리가 적과 시점이죠. 이때쯤 되면 뿌리는 멈춰 있습니다. 한 여름까지 멈춰요. 멈췄다가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다시 여름이 지나고 나서부터 8월 달 되면 이제 이때부터 다시 뿌리가 성장이 막 합니다. 그래갖고 언제 성장이 가장 좋냐? 수확을 하고 나면 그 직후에도 굉장히 뿌리 성장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확 끝나고 나서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뿌리는 서서히 멈춰가요. 자, 그리고 과일, 나무 크는 것은 나무 크는 거 보겠습니다. 나무 크는 것은 당연히 6월 중순 7월까지 쫙 커가죠. 그리고 6월 말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지를 해야죠. 정지를 해야 뭐가 생깁니까? 꽃눈 분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꽃눈이 분화돼야
7월 중순 정도 이전에 꽃눈이 분화가 돼야 그 꽃눈이 가을까지 가면서 충실해지죠. 충실해져야만이 내년도 이제 올해 또 꽃이 잘 필 거 아니에요. 잎눈이나 꽃이 잘 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고, 과일은 S자로 큽니다. 2번 크죠. 수정시켜 놓자마자 약 한 20일까지 쫙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해요. 그 안에 우리는 적과도 하고 과일 서로 경합이 있기 때문에 양분, 과일과 과일 경합, 새순하고 경합, 막 서로 경쟁을 하죠. 그래서 적과나 그다음에 순을 짚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여름에는 다 멈춥니다. 뿌리가 됐든 과일이 됐든 한 고온기 때는 멈췄다가 얘네들이 이제 그 이후에 이게 멈춘다고 해서 아주 안 크는 건 아니고요. 잘 클 때 예를 들어서 한 10이 컸으면 멈출 때는 한 1, 2밖에 안 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다가 7월 중순 넘어서 8월 달부터 쭉 크는 거죠. 후지를 기준으로 한번 잡자고요. 그렇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여기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사과는 수정을 하고 나서 최소 15일까지 꽃이 완전히 떨어지고 나서 15일까지 뭘 하냐면 쉽게 해서 전년도 양분으로 큽니다. 전년도 양분으로 크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입에 의해서 서서히 이제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지죠. 광합성을 해서 좀 따분한 얘기겠지만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뿌리에서는 비료를 물에다 말아요. 그리고 잎에서는 뭐라 합니까? 햇빛을 보고 탄소 동화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잎에서 양분을 만든 게 탄수화물, 뿌리에서 만든 게 질소인산화의 비료. 얘네들을 합성을 해야 돼요. 합성을 해서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을 만들면 사과 잎을 키우고 과일을 파랗게 키우는 물질이, 얘가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그 다음에 햇빛을 보고 만든 양분은 탄수화물이죠. 이 탄수화물은 효소작용에 의해서 뭘로 바뀌냐? 단백질을 만드는 데 써요. 일부는 쓰지만 남는 탄수화물은 어떻게 되냐면 과당, 한마디로 효소나 핵산이나 당으로 저장을 해요. 그럼 뭘 하냐? 사과의 당도를 올립니다. 당도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당도가 올라가면 색깔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양인데, 죄송합니다만은 이 사과가 초기에 잎도 없는데 사과는 착색을 해서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커야 되는 이유는, 그 크는 이유가 뭐냐면 전년도 가을에 수확한 이후에 내 몸에다가 저장해놨던 양분을 쓰는 거예요. 그게 많게는 적게는 15일, 많게는 20일 이상까지 갑니다. 그 양분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올해 꽃눈이 잘 피고 좋은 것들은 작년에 농사를 내고 후기에 잎 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차원을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모두싹의 어떤 응용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의 가장 주된 일은 병해충을 잡는 일인데, 실은 병해충만 잡는 일 갖고는 저는 모두싹 안 쓰고 농약 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 외의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모두싹을 한번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능 중에, 자, 아까 말씀드린 황은 네 번째 영양소예요. 질소인산가리. 네 번째 영양소인데, 황의 가장 네 번째 영양소의 기능은 뭐냐?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겁니다. 단백질을 잘 합성한다는 얘기, 결국은 사과를 잘 키우고 잎을 두툼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말씀드릴 생각이고, 그거 외에 저희 모두싹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는 물질 운반 기작,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요. 저희 모두싹하고 아까 칼슘제, 저희는 캔마그라는 제품이 있어요. 여기 이제 아까 좀 전에 바이오 크롭스 제품 설명했겠죠. 그런 제품을 같이 섞어서 주면, 만약에 저희 칼슘제가 그냥 연면 시비로 주든 관주로 주든 줬더니, 내가 100을 줬는데 50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모두싹하고 같이 주면 50밖에 안 먹던 칼슘이 갑자기 체내 흡수가 되던 것이 80, 90으로 늘어납니다. 흡수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동영상 잠깐 보셨던 참외 갖고 제기차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간다. 보셨습니까?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싹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을 끌고 들어가는 능력, 그게 물질 운반 기작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 기작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를 잘 활용하면 습기도 당길 수 있고요. 고두병도 없앨 수는 없다고. 저는 솔직히 사과의 고두병을 없앤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많이 줄일 수 있다. 많이 줄일 수 있고, 착색도 당길 수 있고, 그러면서도 먹는 식감도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질 운반 기작에 의한 그런 작용으로 다른 양분들,
흡수가 어려운 칼슘, 미량요소, 미네랄을 잘 흡수하게 해줄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써야 될까? 한번 그 내용, 이제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써야 될까를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건 지금 싹 틀 때입니다. 자, 지금 자, 싹이 쳐요. 근데 집집마다 다르죠. 벌써 눈이 얼은 것도 작년에 춥지 않았는데, 자, 눈이 얼었단 말이에요. 얼었다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전년도에 농사를 못 짓거나 아니면 후기까지 너무 비료가 많아서 순이 컸거나 아니면 잎이 조기 낙엽이 졌거나 전문의가 와서 그래서 낙엽이 졌으면 예를 들어서 양분을 내 몸에 축적을 못 했던 얘기죠. 양분 축적을 못 했기 때문에 겨울에 얘네들이 그거에 약해져서 다 얼어버린 것도 있고 말라버린 것도 있고 다 그럴 겁니다. 자, 그런 분들, 안 좋은 분들은 모두싹에다가 뭐 저희 제품은 알게라는 제품이 있지만 뭐 영양제 좋은 거 있으시면 꼭 같이 섞으세요. 섞어서 수관 전체 한번 싹 살포해 줍니다. 지금 한번 살포해 주시면 발화를 균일하게 해주고 냉해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활용해 주시고, 단 그러나 황이 침투 능력이 워낙 좋으니까, 침투 능력이 좋고 황 자체가 흡수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꽃이 피는 시점만 피해 주십시오. 꽃이 피는 시점. 꽃이 피기, 봉우리 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꽃이 피기 시작하면 그때하고 그 다음에 수정이 끝나는 시점, 이 사이만 좀 피해 주시고, 그때는 아무 때나 드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수정이 끝나고 나면 사과가 무슨 일을 합니까? 사과가 하는 일이 있죠. 수정이 끝나고 나면. 자, 수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씨방이 형성이 됩니다. 모든 식물은 똑같아요.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씨가 자리를 잡아야 돼요. 씨가 자리 잡는데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사과,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사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 3일 정도 걸려요. 근데 어떤 식물은 한 30분이면 되는 것도 있고, 대추 같은 경우는 15일이 걸리는 식물이 있어요. 씨방이 자리를 잡는데. 씨방이라고 얘기하는 씨가 형성이 돼야, 씨가 형성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씨가 형성이 되면 사과에서 씨가 만들어지면 오옥신이라는 물질이 형성이 됩니다. 오옥신은 뭐냐면 식물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이 호르몬이 생겨야 입에서 만들어진 양분을, 아니면 뿌리에서 흡수한 양분을 사과로 땡깁니다. 그래서 사과가 막 크는 거예요. 아니, 사과도 있고 새순도 있고 다 있는데 이 호르몬이 형성이 안 되면 새순만 큽니다. 사과는 잘 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씨가 잘 만들어진 것이 과일이 잘 크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원인입니다. 옥신에 의해서. 근데 공교롭게도 씨방 종자는 형성해야죠. 자, 유과를 처음에 만들어 놓고 급격하게 큽니다. 길이 생장을 해야죠. 길이로 커져야 과일이 고가 높게 나옵니다. 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 뭔 일을 하냐면 새순은 또 커요. 새순도 커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는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뿌리는 거꾸로 수정이 되면서 뿌리는 이제 둔화가 된다고 그랬죠. 뿌리는 성장이 잘 안 되는 시점이 돼요. 그럼 결국은 뿌리, 새순, 그 다음에 사과, 유과, 얘네들끼리 양분 경합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양분 경합이 많은데, 그럼 잎이 좋아갖고 광합성을 잘하면 좋은데 아직 잎도 크는 단계란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양제를 쓰시려면 이때 쓰셔야 돼요. 나중에 비대제 아무리 많이 쓰는 것보다 요 초기 때 영양제 비대제를 써서 초기를 고가 잘 빠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양분 경합이 안 생기게 만들면 사과는 저절로 큽니다. 저절로 커요. 이게 이때 무슨 역할을 해요? 실제는 좀 늦었지만 세포 분열까지도 합니다. 세포 분열까지도. 그래서 착과 직후가 가장 중요하다. 과일은, 아니, 사과뿐만이 아닙니다. 배도 마찬가지, 복숭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제가 권장드릴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수정 완료하고 나서 대략 한 7일에서 10일 이 사이 때 이 모두싹, 이건 예방이니까 500개입니다. 500개의 영양제, 비대제 좋은 거, 사과 비대 조기에 좋은 거, 이런 것들하고 같이 한번 해주시면 세포 분열도 하고 서로 새순하고 과일하고 양분 경합. 촉과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경쟁하지 말고 너만 잘 커라. 하나만 제대로만 커라. 효과를 해주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때 영양제를 쳐주는 것도. 영양제라고 하는 거는 상황이 안 좋을 때 영양제를 해줘야 식물이 충분히 그 효과를 보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과 길이까지, 고가 높게 나오게 해서 유과 길이까지 쭉쭉 빼준다는 얘기죠. 유과 길이가 처음에는 모든 과일은 길이가 길게 빠져줘야 과일이 큽니다. 절대 길이가 짧으면 절대 빠지지 않아요. 물론 그 전에는 꽃의 암술머리가 잘 빠져야 돼요. 꽃의 암술머리가 쭉 빠져줘야만이, 원래 우리 호박 같은 거 보면 노랗게 하고 앞에 툭 튀어나와 있죠. 요게 잘 빠진 놈은 과일이 저절로 큰 거예요, 실은.
꽃이 상황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좋게 만들어주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고 나서 15일 다시 이제 1차, 얘가 1차면 얘가 2차입니다. 간단하게 수정 완료 2차 한 15일경 뭐 20일 사이 안쪽으로 해서 다시 이때는 뭐냐면 실은 칼슘제를 써놨어요. 제가 사과 칼슘제를 써서 고두병 예방하는 방법도 이때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칼슘제는. 근데 어릴 때 무슨 칼슘이야, 그게 아닙니다. 실은 씨가 많이 형성이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씨가 잘 형성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칼슘이라고 하는 물질은 물론 칼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칼슘에 붕소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칼슘이라는 물질이 씨를 형성하는 물질에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해요. 씨를. 그래서 한번 요쯤에서 모두싹과 칼슘제, 저희 제품은 캔마그 이렇게 해주면 자방 형성이나 잎을 도톰하게 만드는데 좀 도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제 모두싹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농사를 지시면서 이제 PNS라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첫 번째 이제 저희가 뭐 농협이나 아니면 저희 대리점 농약사 뭐 이런 데들을 다니면서 보면 걱정하시는 게 좀 가장 걱정이 PNS예요. 혹시 내가 농약 처방을 잘못해서 혹시 농가가 농약 잔류가 나오거나 농산물 뭐 폐기 처분했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물었거나 이런 일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시범 케이스입니다. 시범 케이스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등록된 농약만 좀 사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희석 배수나 사용 양, 횟수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용하는 시기, 이때는 뭐 마지막 사용 시기는 저희 모두싹 쓰시면 아주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건강하게 해서 병해충을 없이 예방하는 차원으로 좀 농사를 지셔야만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확량이나 품질은 좋아질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 중에 하나 제가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 칼슘제이기도 하고 마그네슘제이고 붕소이기도 한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과나 실은 어떤 식물들도 이 과일의 비대 시점이 오고 어느 정도 되면 칼슘 결핍만 따라오지 않아요. 마그네슘 결핍만 따로 그러지 않습니다. 실은 같이 와요, 대부분이. 근데 우리는 잘 모를 뿐이지. 그냥 고두병 왔으니까 나중에 온 거지, 실제로 고두병은 오기 전에 이미 다 증상이 나타나 있는 증상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칼슘제가 있지만 칼슘과 고토와 붕소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이 캔마그라는 제품인데 아주 좋습니다. 이 독일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그래서 한번 얘는 광합성을 증진하는 데도 좋고 잎이나 어떤 그런 양분 결핍 해소를 같이 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후의 활용, 이제 중순 이후죠. 가장 중요한, 사과에서 농사 지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수뿐만 아니라 여름이나 장마기 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어떤 문제입니까? 자, 장마기가 되면 가장 첫 번째가 비가 많이 와서 문제다, 그것도 있지만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일조가 없기 때문에, 햇빛이 없기 때문에. 햇빛이 없으니까 햇빛을 보고 양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양분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과는 커야 돼요. 근데 양분은 못 만들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입에서 뺏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에서.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사과 밭에를 가면 저는 잘은 모르지만 한두 가지 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사과밭에 딱 가면 모엽을 봐요. 모엽이 붙어 있나, 파랗게 제대로 붙어 있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게 있습니다. 입의 크기나 두께도 보지만 입이 아까 말씀드린 하늘을 보고 섰나, 이렇게 하늘을 보고 각을 보고 섰는가, 이 두 가지를 봐요. 실은 물론 도장지도 보고 도장지가 몇 센치인지 마디가 어떤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보는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자, 모엽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모엽을 딱 가서 보면요, 노래하고 다 떨어져 있거나 그런 잎들은 이미 농사의 몇 프로라고 얘기하는 건데, 남들이 100이 되면 100보다는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 사람은. 왜? 이미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얘는 초기에 수정하는 단계부터 잎 나오기 시작해서 스트레스를 단단히 받은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 중에는 기후 스트레스도 있지만 물, 아까 뭐 우리 주사에 얘기했던 물, 두 번째 비료, 그 다음에 온도, 이런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가 있은 만큼 식물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잎이 하늘을 보고 섰다는 얘기는 결국은 입이 두툼해야, 입이 두툼하고 짱짱해야만이 하늘을 보고 씁니다. 하늘을 보고 쓰면 얘네들이 하늘을 보고 쓰면 왜 좋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늘을 보고 쓰면 당연히 좋습니다. 좋은 이유, 햇빛이 들어와서요, 여기에 맞잖아요. 반사를 합니다, 서로.
반사를 해서 광합성량이 훨씬 늘어나요. 이렇게 되면 광합성 자체가 하루에 10시간을 다는 것이 본다고 하면 얘가 있으면 11시간, 12시간이 됩니다. 광합성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양분을 많이 만드니까 당연히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장마기가 되면 햇빛이 없으니까 이 입에 있는 양분을 뺏어다가 어디로 씁니까? 과일로 써요. 그리고 뿌리로도 씁니다. 그게 장기간 되면 잎이 노화가 오기 시작하고 뿌리가 발달이 안 돼서 뿌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 가면 이미. 그래서 그런 시기 때 도장지를 억제해 줘야죠. 도장지로 양분 가능을 뺏어야 되니까 도장지를 억제해 줘야 하고 잎을 두툼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또 영양제가 필요해요. 이런 기후 여건이 안 좋은 때 영양제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제품, 뭐 도장지 억제제 겸 영양제 개념의 액티브라는 제품이 하나 있고 모두싸고 이렇게 그런 때 같은 제품을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도장지 억제도 하고 꽃눈 형성도 하고 잎 관리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이런 부분에 한번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뭐 고두병은 설명 다 하셔서 제가 뭐 설명드리기 좀 그런데 제가 그냥 아는 상식으로는 고두병 방제는 초기에 물론 사과가 약 한 1.5cm 정도 컸을 때부터 방제를 한다고 외국에 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진짜 중요한 시점은 수확 전 30일입니다. 수확 전 30일에서 15일 사이. 요 사이에 고두병 방제가 집중적으로 돼야 돼요. 이 이후에 들어가도 고두병이 잘 안 됩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일찍 매번 해도 실은 효과는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확 전 해서 30일에서 15일 사이에 고두병 방제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래도 줄일 수 있다, 많이. 그리고 거기에 더 모두싹하고 쓰면 칼슘 흡수가 굉장히 좋다. 뭐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고두병 열과 저장성까지 하고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모두싹을 써 오셨으면 병 방제는 같이 되는 겁니다. 병해충 방제는 아까 말씀드린 병 방제도 같이 되는 거예요. 농약을 여기다 굳이 병이 없는데 쓰실 필요 없고 병이 나타나면 농약을 쓰세요. 같이 섞어서. 그리고 쓰시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만 쓰셔도 일주일 정도 사과 착색이 빨라집니다. 감히 이 착색이라는 거는요 잘못하면 도둑놈이에요. 잘하면 선생님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 착색에 목숨을 거죠. 며칠 사이에 돈이 달라지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착색의 기본은 뭐냐면 양분을 잘 햇빛을 보고 만든 양분을 잘 만들고 비료해서 잘 흡수를 하면 스스로 자동적으로 착색이 빨라져요. 자동적으로 착색이 빨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맞출 찬스에서 어거지로 나중에 착색을 하려고 하는데 자, 착색의 기본이 뭡니까? 착색의 기본은 저는 당이에요, 당. 왜? 당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플라보노이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색소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당이 올라가지 않은데 착색을 하려면 어거지 착색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정말 선명한 빨간색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은 빨간색이 되죠. 검은 빨간색,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을 높이는 제품이 저희 네임보이긴 한데 그 전에 모두싹이라는 놈이 잎을 건강하게 만들고 도장지도 잡아주고 그렇게 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에서 당을 많이 만들어요. 햇빛을 보고 만든 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탄수화물 당이에요. 이 탄수화물이 효소 반응에서 저장이 되면 과당, 설탕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당이 저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착색이 오는 거고 거기에 마지막 착색제의 효과를 좀 증진시키자 하는 의미로 뭐 저희 네임보를 안 써도 좋습니다. 다른 착색제하고 해서 저희 모두싹하고 쓰시면 착색제의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다. 이게 이제 마지막 6번째까지 나왔는데요. 물론 중간에 우리 이제 주사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상의를 농협이나 상의를 하셔갖고 중간에 뭐 더 추가적으로 쓰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뭐 칼슘을 한 번만 쓰겠습니까? 2번 정도 쓰시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포인트는 이 정도쯤만 해주셔도 아마 우리 그 대덕의 사과 농사짓는 선생님들의 그 품질이 그 다음에 수확량이 충분히 저는 올라갈 걸로 믿습니다. 예. 제가 좀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저희 제품 모두싹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이 있고요. 얘는 녹색이죠. 얘는 유기농에 쓸 수 있는 병해충 자재. 그다음 병해충 23개 등록되어 있는 거고 얘는 쉽게 해서 아미노산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 아까 쓰는 부분들을 별도로 좀 넣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 병해충은 제가 장담을 못해요. 병은 효과는 있는데 예방효과나 이런 거 있는데 얘만큼 병해충 장담은 못하지만 어쨌든 생장 효과를 좋을 때 생장이 안 좋고 스트레스 받고 어떤 안 클 때 이런 때는 얘를 쓰시는 것도 우리 사종 복합비료라고 하죠. 영양제라고 그러죠. 이제 그 영양제 개념의 모두싹 얘는 그 다음 병해충 개념의 모두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유황계통, 다이센, 망코제 이런 약들하고는 혼용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당연히 석회, 보르드에, 그 다음에 유황합제, 알칼리성 농자재 이런 것들하고는 좀 당연히 농약 피하는 겁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과는 포장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약흔이 좀 남아요. 깻잎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상추 이런 것들은 약흔이 나오면 확산제가 있어요. 요즘 확산제가 있어서 확산제를 섞어 쓰시면 약흔은 거의 없앨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약흔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우스에 혹시 쓰실 분 계시면 한여름, 한 낮에 뜨거운 때보다는 아무래도 유황제품이니까 서늘한 때 좀 쓰시고 환기를 좀 해주시면 좋다. 그렇게 하고, 진짜 중요한 거 오이, 애호박, 그 다음에 참외, 이 세 가지는 연면 시비를 강해하면 약하게 납니다. 약하게 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드시 관주로만 주셔도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했던 흰가루, 녹균, 잿빛곰팡이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과 같은 과일류, 예를 들어서 오이, 고추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과일들은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 과수는 개화기 때만, 꽃이 피는 시점만 조금 삼가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마지막 주의사항입니다. 예. 말씀드린 저는 꽃 필 때는 가급적이면 삼가시켜요. 왜 그러냐면 물만 들어가도요. 자, 수정할 때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암술 머리에 수술,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서 좀 죄송합니다. 우리 사모님 기준상 물이 나와야 됩니다. 물이 나오지 않으면요. 암술 머리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수술 꽃가루가 그냥 돌아다니겠죠. 얘가 꽃가루를 날려주면 암술 머리에서 물이 나오면서 거기에 딱 붙습니다. 붙어갖고 자방을 타고 대롱을 타고 쭉 해갖고 시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자리 잡는 게 2, 3일이에요. 얘네들이. 그 사이에 심한 냉이 오거나 심하게 뭐가 오면 자극을 받아서 시방이 형성이 안 돼요. 자방이 한마디로. 이런 원리인데 혹시 몰라서 저희 모두사 자체가 아까 침투가 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딸기, 고추, 오이 다 씁니다. 쓰는데 혹시나 과수는 어떻습니까? 다른 것보다 한 번 꽃 피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물만 쳐도 이 암술 머리에 있는 물을 없앨 수가 있어요. 바람만 세게 불어도 물이 빨리 말랍니다. 빨리 마르면 수정이 그만큼 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의사항 때문에 일부러 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좀 전에 누가 파냐면요. 나라바이오에서 개발하고 생산하고 교육도 합니다. 그리고 김일호 대표님이 개발자예요. 이 모두싹이라는 제품만 유황만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5년 이상 하신 걸로 알고 지금 이번에는 건국대 의대하고 사람이 먹는 모두싹도 좀 준비를 하고 계세요. 또 돼지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식물만 아니라 사람이 먹는 모두싹까지 개발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 코리아 아그로가 이제 그 엔텍이라는 비료부터 해서 파는 회사인데 저희 회사가 판매하고 그 다음에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현장 지도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주사님도 계시지만 저희 가운데 저기 경북 소장님이세요. 소장님도 이따 명함 좀 한번 드리고 또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 소장님들이 방문해서 현장에서도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농산TV. 지금 그리고 뒤에서 지금 방송 촬영하고 계신 분이 조세환 PD님이신데 그 한국농수산TV라고 해서 유튜브를 한번 쳐보세요. 모두싹 내지는 한국농수산TV 치면 조 PD님이 다 나와서 홍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나중에는 아마 사과 농사를 잘 지었잖아요. 부르세요. 불러갖고 내 사과 홍보 좀 한번 하자. 나는 이렇게 특정적으로 사과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아마 오셔갖고 사과 촬영해드리고 판매하는 데도 도움 될 수 있도록 쭉 해드립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서비스 내지는 나중에 이제 회사가 되면 돈을 받을 거예요. 회사한테는. 그런데 이제 농가들한테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로 갔다 왔는데요. 제주도에 공교롭게도 제주도 이제 지금 조생 양파가 이제 한 열흘 안에 나올 거예요. 열흘쯤이면 나올 겁니다. 근데 제주도 몇몇 농가분이 하시는 얘기가 재밌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재밌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도 모르는구만 그러더라고요. 요새 양파를 심어 놓으면 제주도에는 새가 그렇게 많아요. 솔직히 비둘기 막 꿩 많습니다. 근데 이놈들이 양파까지 와서 쪼아대요. 올해 새가 없대요. 다른 데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데는 있는데 자기 밭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모두싹이 효과가 있냐? 그래서 실은 기피 효과가 조금은 있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아마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혹시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이거는 부수적인 얘기예요. 부수적인 얘기니까. 근데 실제로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도. 근데 제가 얘기는 들었거든요. 냄새가 있기 때문에 새의 후각이 굉장히 강해서 기피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사과에 한번 하시고 나중에 좋으시면 저희 조 PD님 불러서 야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면 사진 한번 촬영하자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근데 예. 황이는 저기 모두싹에 황이 냄새가 약간이나 나면 예, 있습니다. 비료가 있어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예. 아니 황이 저기 냄새 납니다. 네, 냄새 납니다. 예. 냄새가 나요. 예. 예,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예.